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김재규의 민주주의. (1966년에) 육군에 입대한 유성옥은 하사관을 자원하여 월남 전선에 갔다. 맹호부대에서 근무하다가 1970년에 귀국하여 이듬해 중사로 제대했다. 그의 정보부의 운전사로 취직했다가 박선호 과장에게 부탁하여 1급 근무지인 궁정동 안가로 옮겨 박 과장의 차인 재민이의 운전사로 일하게 됐다. 유성옥은 다음 달에 결혼을 하기로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합수부에서 진술할 때 저는 직속상관인 박 과장이 당장 그만두라면 그만 실직해야 할 입장입니다 라고 했다. 김재규, 두 박씨, 이기주, 유성옥으로 이어지는 이 5명의 자객들이 정보부에 경직된 상명하복 관계에다가 특수한 의리 관계로 뭉쳐 5명의 방심한 대통령 경무원들을 기습하게 된 것이다. 신관 경비원 대기실에 있던 이광철은 저녁 7시를 조금 지나서 대통령의 저녁 식사가 진행 중이던 나동의 정문 경비원 서영준이 들어오기에 놀랐다. 왜 이렇게 일찍 교대하고 오는 거요? 정문에 이기주하고 과장님이 계세요. 7시 25분쯤 경비원 관리 책임자 이기주가 대기실로 뛰어왔다. 그는 황급하게 서영준이 차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달라고 했다. 권총에는 4발이 장전돼 있었다. 한 10분쯤 지나서 이번엔 동료 경비원 김태원이 오더니 서영준에게 박 과장이 찾으니 식당 쪽으로 가보라고 했다. 서영준은 나동 정문으로 뛰어갔다. 과장은 안 보이고 이기주가 권총 차고 왔느냐고 물었다. 서영준은 다시 대기실로 달려가서 김태원이 차고 있던 권총을 받아왔다. 이기주는 그에게 경비를 서달라고 한 뒤 나동 주방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서영준은 오늘은 종잡을 수가 없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곧 역사가 격동치려고 하는 나동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운전자 유성옥은 박선호 과장이 시키는 대로 신관에 세워두었던 재민이를 골목길 건너편 나동으로 몰고 왔다. 문은 박선호 과장이 열어주었다. 나동 관리 책임자 남효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곳에 재민이가 들어온 것이 궁금하여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유성옥은 과장님이 여기에 차를 대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는 재민이를 대통령 경호원들이 모여있는 주방 벽면과 나란히 세워두었다. 이때 대통령 경호원 박상범, 김용섭은 대통령 차 운전사 김용태, 정보부 식당차인 뉴코티나 운전사 김용남과 함께 주방 바깥에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뉴코티나의 앞지붕 위에다가 원동에서 사온 플라스틱 막걸리통을 얹어놓고 김용남과 김용섭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박상범은 속이 거북하다면서 김용태가 주는 가스명수를 마셨다. 박상범 등 경호원들은 유성옥이 모는 재민이가 신관 경비원 대기실 쪽에서 제2대문을 통해서 나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 박선호 과장이 대문을 열어주는 것도 보았다. 주방 운전사 김용남이 한참 있다가 재민이로 다가가서 유성옥에게 어떻게 해서 왔느냐고 물었다. 유성옥은 과장님이 여기에 차를 대라고 하셨다고 했다. 김용남은 무서운 과장이 시킨 일에 토를 달 수가 없었다. 대통령 경호원들은 이곳의 경호는 정보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타성에 지배되고 있었다. 재민이의 창이 검게 칠해져 있어 안에 누가 탔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대통령 측근 경호를 맡고 있었던 수행과장 박상범은 고려대학을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하여 대위로 전역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해병대 선배인 박선호와도 알고 지내고 있었다. 그 박선호가 아까 주방 안에 몇 번 왔다가 갔다가 하더니 이번에는 승용차 재민이까지 다가서서 기웃거리고 가는 것이 보였다. 유성옥은 1979년 12월 12일 육군 보통계엄 군법회의에서 신호양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박 과장의 암살 지시에 반항하면 나중에라도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차를 옮겨놓고 재민이 차에 타고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경호원이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었다면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서 재민이의 문을 열어주면 각하가 위험하다고 알린 뒤에 달아날 생각을 했다는 뜻인 것 같다. 만약 그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주방에 있던 2명의 경호원과
대기실에 있던 두 경호원이 자위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오히려 김재규 쪽이 당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유성욱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경호원이 그의 신호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도 확실한 행동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에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보통 사람의 의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판이 짜여져 있었다. 그는 운이 나쁘게도 연출자 박선호에 의하여 이 역사의 무대에서 한 배역을 맡도록 지명돼 있었던 것이다. 이날 밤 드라마의 한 조역인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과 김재규와의 인간관계도 박선호에 못지않을 만큼 끈끈한 것이었다. 그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육군사관학교생도 18기로 들어갔다. 졸업 후 제6사단의 포병대대에 배속됐다. 이곳에서 브리핑 솜씨가 사단장 김재규의 눈에 띄어 그의 전속부관으로 발탁된 것은 1964년 8월이었다. 6사단 포병사령관 박재종 대령이 그에게 차를 보내 사단장이 부르니 가보라고 했다. 사단장실에 갔더니 김재규 사단장은 이름을 물어보고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말했다. 자네 오늘부터 내 부관 좀 하게. 박흥주는 누가 자신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화력 시범을 할 때 브리핑, 시범, 통제를 담당한 자신을 사단장이 잘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김재규의 제6사단은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폭력화되어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계엄부대로 서울에 출동했다가 본대로 돌아와 있었다. 박흥주는 1966년 1월에 김재규가 육관구 사령관으로 옮길 때도 같이 따라가서 6달 동안 전속 부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월남전선을 지원하여 1966년 10월부터 2년간 8월 9사단 52포병 제3포대 전포대장으로 근무했다. 귀국한 뒤에는 21사단 제1포대장을 거쳐 육군보안사령부 서울지구대에 있으면서 3년 6개월간 수경사 파견대 조장, 영등포 팀장, 한수 이북 대공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때도 보안사령관은 김재규였다. 그가 육군본부 교육참모부 장교로 근무 중이던 1978년 4월 정보부장 수행비서관으로 다시 불려와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 김재규와의 네 번째 인연이었다. 11.6 당시 그의 생활 수준은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시가 1,500만원짜리인 대지 20평, 건평 18평의 슬라브 집과 약 400만원어치의 부동산에 약 40만원의 월급으로서 중하류였다.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저녁 7시 20분쯤 궁정동 정보부 시설의 본관을 나와 정보부장 운전사 유성문에게 차에 가 있으라고 지시한 뒤에 한 울타리에 있는 나동 쪽으로 갔다. 대통령을 모신 은밀한 만찬이 열리는 이 건물에는 그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나동으로 뚫린 쪽문에 갔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비원이 제지했다. 비서관님은 나동에 못 들어가십니다. 박 과장 좀 불러줘. 경비원은 들고 있던 워키토키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다. 의전과장 박선호가 나오더니 박 대령더러 따라오라고 했다. 나동 정원은 컴컴하고 바닥에 작은 돌들이 박혀있어 울퉁불퉁했다. 나는 어디로 가지? 저쪽으로. 박선호는 주방 쪽을 가리켰다. 거기에 가니 재민이가 한 대 서 있었다. 공격 목표인 주방 쪽을 보니 서너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윤곽만 어리고 누가 누구인지는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재민이 안에는 운전기사만 타고 있었다. 운전석 오른쪽 옆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박흥주 대령은 박선호 과장이 관할하는 경비원들의 얼굴이나 이름은 모르고 있었다. 말없이 차중에 앉아있는데 곧 한 사람이 오더니 뒷자리로 들어가 앉았다. 경비원 관리 책임자인 해병대 하사 출신 이기주였다. 박흥주는 주방 쪽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 뒤에 몇 사람이 있나? 이기주가 답했다. 경호원이 3-4명 될 거예요. 박흥주 대령은 주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다시 물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글쎄요, 음식 나르는 사람인가? 박 대령은 흥분 상태라서 몇 분을 기다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김재규가 두 박씨에게 암살 지령을 내린 뒤 나동 만찬장으로 들어가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의 이유로 든 민주회복이란 말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에 지어낸 것이란 해석이 강하다. 그런데 김재규가 거사하기 직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라 말한 사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는 적어도 그의 뇌리에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란 씨앗이 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그가 암살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준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굽이치는 역사적 상황이 한 인간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좋은 실마리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맹목적 추종을 사대주의라고 단정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한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박정희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여 탄생한 유신체제의 수문장으로 임명됐던 정보부장이 이미 상대방의 논리에 감염돼 있었다. 김재규에게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확인시켜준 것은 부마 사태였다. 10월 17일 늦은 밤, 중앙청에서 소집된 임시국무회의가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의결하고 있을 때 김재규는 야간 비행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그는 야간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던 광복동, 남포동, 중앙동 일대를 관할하는 중부경찰서로 갔다. 시위 군중 속에 놓여 있었던 중부경찰서에서 상황 보고를 듣고 정보부 부산분실로 돌아가려는데 시위대 때문에 승용차가 경찰서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됐다. 김재규는 정보부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한 20분을 걸어서 차가 기다리는 광복동 쪽으로 갔다. 암흑이 깔린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가 외치는 함성과 최루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중심부는 철시 상태라 음산하기도 했다. 캄캄한 뒷골목을 걸으면서 김재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라고 혼잣말로 몇 번 중얼거렸다. 수행하던 정보부 요원들이 들으니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아무래도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다. 김재규는 이 시위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이 정권의 운명이 다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런데 전쟁, 시위, 화재 사건의 현장에 지휘자가 빠져버리면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김재규는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부마 사태를 실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해석하게 됐고 제2의 4.19가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산에서 올라와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에게 출장 보고를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부산 사태는 체제 저항, 정책 불신, 조세 저항까지 겹친 밀란이며 전국 5대 도시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자 박 대통령을 화를 내더니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부산 사태 같은 것이 또 생기면 이제는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가 사형됐는데 대통령인 내가 내리는데 누가 나를 사형시킬 수가 있겠는가. 옆에 있던 차지철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여도 까딱없는데 라고 거들었다는 것이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 전날인 10월 3일 박준규 공화당 의장설이, 태완선 유정회 의장, 김계원 비서실장, 김재규 정보부장은 신라호텔의 한 방에서 만나 다음날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실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아침 모 대사관에서도 전화가 왔는데 김 총재의 제명을 재고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4사람이 지금 각하를 뵙고 재고해달라고 건의합시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다. 이때 차지철이 나타났다. 그는 이야기를 듣더니 펄펄 뛰었다. 방금 각하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 각하의 뜻은 절대로 제명 쪽입니다. 이러니 청와대 행은 포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김재규는 김영삼을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해본다. 남산에 있는 공관으로 김영삼 총재를 극비리에 초청하여 1시간 동안 간청하다시피 했다. 김영삼 총재가 1987년에 기자에게 전한 대화의 요지는 이러했다. 김 부장은 전날 대통령과 장시간 나의 제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서 내일 아침 자연스럽게 기자들과 만나서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해명을 해주면 이걸 명분으로 하여 제명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부했습니다. 김 부장은 애원조로 사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그렇게 하면 나라도 김 총재도 대통령도 불행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김재규가 야당이나 학생 세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무리를 안 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덜어 나타나고 있다. 김재규는 권력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인간형은 아니었다. 그가 1979년에 즐겨 썼던 붓글씨, 자유민주주의, 민주, 민권, 자유, 평등, 위민주정도, 위대의, 비리법권천 같은 것들도 그의 심리를 엿보게 한다.